안녕하세요. 손기손눈의 청산자입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개구리 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생각을 비워보세요. 오늘부터 민웅기님의 저서인 장자 놀고 놀다 시작합니다. 책에는 장자의 원문과 저자의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요유 편으로 놀고 놀고 놀다. 고이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9마리 높이까지 올라야 바람이 아래에 두텁게 쌓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붕새는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붕새의 비상과 뱁새의 지조.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권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자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일면 남쪽 깊은 바다로 날아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장자의 숲을 산책하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서요유이다. 우선 이 서요유를 놀고 놀고 놀다의 뜻으로 풀어놓고 나는 장자 이 양반은 참으로 놀기를 좋아하셨군 하고 씩 웃는다. 실은즉슨 노는 일이라면 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으로 노자를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노자 어르신에게 느껴지는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흠모나 외경일 것이다. 노자를 암송하고 노자를 필사하고 노자를 풀어서 책으로 낸 세월에 들인 공이 적지 않았던 덕분에 어느 때부턴가는 내가 스스로 노자를 닮아가고 있지 않나 자문해 보기도 하였다. 물론 턱도 없는 일이다. 노자를 따르다가 장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이 사람 장자는 내게 노자의 좋은 후인으로서 노자를 잘 풀어내어 당대와 후대에 노자의 진면목을 가장 잘 드러낸 기인쯤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다가 차츰 장자의 문장과 사상을 접하고 사유하며 학동들과 강좌를 진행하면서 먼저 그의 문장의 맛에 끌리기 시작하였고 문장과 행간에 드러나는 그의 사상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장자의 문장 속을 산책하노라면 문득 아득한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는 집시의 느낌이 들곤 한다. 그의 언어씀은 걸림이 없고 활달하다. 혹자는 이를 강인의 그것처럼 비유하기도 하나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는 기인이나 강인이 아니고 도인이다. 그는 강양하고 웅대한 세계를 자유롭게 비행하는 정신의 해탈자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하유지양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구만리 창공, 즉 무하유지양으로 비상하고 그곳에서 마음의 본향을 찾은 것이다. 그의 말은 대부분 우화로 이루어졌다.
노자가 도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항산된 도가 아니다와 같이 도탑고 오묘한 철학시로 자신의 사상을 담담하게 유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장자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때론 조단조단하게 때론 한박 웃음을 짓기도 한다. 우화, 즉 우원의 우는 머물다 깃들다는 뜻을 갖는다. 주어진 상황 속의 임시고처로 잠깐 빌려 쓰고 버리는 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장자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원은 이해하기가 우선 쉽다. 알아먹기는 쉬우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포착하고 꿰뚫기 위해서는 그가 장치해둔 상징이나 비유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장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거나 때로 심각한 몰이해조차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장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 우화가 소요유이다. 소요유는 장자가 놀았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였는가를 짤막한 이야기 한 편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물고기 알과 작은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가 변태해서 생긴 엄청 큰 붕새는 바로 장자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옛날의 전설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고 비상했고 그리하여 도달했던 그곳 무하유 지향은 그의 평생의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도달한 그의 이상향을 그는 버리고 떠난다. 남쪽 바다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그곳엔 다시 그의 이웃들과 벗들과 그의 생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은둔의 철학자나 강인이 결코 아니다. 그는 자기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진흙탕의 뿔밭에서 꼬리를 질질 끌며 생생하게 기어다니는 한 마리 거북이로서의 삶을 사랑했던 것이다. 장자는 잘 놀고 잘 노는 사람이다. 그가 놀았던 삶의 현장과 그가 논일었던 정신의 무궁한 깊이가 바로 이 한편의 소요유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소요유는 그러므로 그의 신과 그의 따끔과 그의 노님의 기행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드러내주는 아주 호방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된다. 나는 이런 장자가 무척 좋아졌다. 마치 어느 전생에 노자나 장자의 제자였기나 했던 것처럼 장자의 문장과 사상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익숙하고 친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간 진짜 장자의 제자들에게 시도곤을 맞을 일이다. 그리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남긴 말의 흔적과 행간의 곳곳을 산책하면서 손뼉을 치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그의 고뇌와 번민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오기도 하였다. 장자의 삶이 나의 가슴에 메아리치듯 밀려들어오며 내게 선물로 준 감동과 한이는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무하유 지향의 여정을 잊지 않도록 할 것 같다. 지금 읽게 될 시는 무이자 시집 중 서여곡입니다. 대부분 바람에 날개짓하여 몇 만리를 나르고 뱁새는 숲속에 둥지를 틀면 일지에도 족하네. 길고 짧음은 비록 다를지라도 자적함을 빠뜨리지 않나니 야인 지팡이에 남루한 장삼이 제격이로다. 무이자는 진각국사 해심의 포포이다. 고려 중기에 피폐한 불교계를 혁신시킨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다. 왕실의 비호 아래 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갖은 부패의 원상이 되었던 당시의 불교계에서 진울은 정예결사운동이라 불렸던 새로운 불교 부흥운동을 전개했었다. 신라의 고승 원효와 의상의 법통을 이어받고 스승 진울의 혁신적인 선풍을 계승하고 진작한 무이자 해심은 문학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갈목할 만한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본격적인 선시의 틀을 확립하였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의 문학세계는 훗날 불교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 해심 무이자는 당시 불교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세력을 지닌 수선사의 주지였으나 스스로의 삶은 지족수분하는 수도승로서의 청빈을 몸에 달고 살았다. 그에겐 야인 지팡이와 해지어 남루한 장삼도 좋겠다. 공교롭게도 나의 개국가의 처소의 이름이 서효곡인데 무이자 시인의 시제 또한 서효곡으로 갔다. 하여 지금 나는 서효곡에서 서효곡을 읊조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곳 서효곡의 골짜기를 불어온 미풍이 내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내 주기라도 하는 듯 귓볼을 간지럽힌다. 눈앞을 아른거리는 매화나무 가지엔 수확을 앞둔 매실이 주렁주렁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데 시무지기 폭포에서 비롯한 골짜기의 물살이 바위 틈을 통과하다 내는 파여름이 왠지 모를 답답함으로 짓눌린 인생길의 피로감을 깨끗이 씻어내리기라도 하는 듯 청량키 그지없다. 새콤달콤한 앵두 몇 알로도 이 순간 삶의 일미를 맛보는 데 부족하지 않거늘. 어찌하여 난 멀고 먼 이국의 낯선 땅, 낯선 하늘 아래서 그 시간 구도의 길 마저 재촉하고 있었던가. 다음 영상은 서효의 첫 번째 이야기인 붕세의 비상과 뱁새의 지족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